현재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장악한 솔로몬 제도 중부의 뉴조지아 섬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일본군의 막바지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군의 최종 목적지는 남태평양 일본군의 최대 근거지인 라바울이고 솔로몬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점 라바울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42년의 과달카날 전투 이후 두 번째로 큰 전투가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뉴조지아 일본군의 최대 근거지 문다를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을 1943년 7월 25일부터 시작해 8월 1일에는 지도의 이성까지 진격했습니다. 12개 대대를 동원해서 압박하는 미군에 맞선 일본군의 주 병력은 육군 38사단 229연대로 이미 초반 전선 고지대에서의 격렬한 전투로 상당한 병력이 소모되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문다 본진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미군의 공격이 7월 25일에 시작됐다고 언급했는데 일본군은 북쪽에 숨어있던 6사단 13년대 2개 대대 병력에 이미 미군 작전 개시일 전인 7월 22일에 미군 후방을 공격하도록 명령한 뒤였습니다. 이때 미군 전선 가장 우측에 위치했던 부대는 37사단 148년대의 2개 대대로 다른 미군 부대처럼 고지대에서 요새화된 일본군 진지를 상대하지 않은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따라서 148년대는 다른 미군 부대보다 훨씬 더 빠른 진격 속도를 보여주었는데 일본군 13년대 주병력이 148년대의 우측에 숨어 있다는 것은 당시 미군 누구도 몰랐습니다. 미군 148년대 좌측에는 161년대가 위치했는데 미군 지휘부는 각 연대가 옆에 있는 부대와 소통을 유지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당시 기록에는 148년대와 161년대 간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록에도 13년대와 229연대 간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미군과 일본군 모두 혼란 속에서 전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공격 시작 다음 날인 26일에는 일본군 13년대가 병력 장악을 위해 특정 장소에 모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밀림 속에서의 혼란으로 지휘관이 각 말단 부대의 위치를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27일에도 미군 일본군이 동시에 움직였으나 서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148년대는 계속 전진했고 후방에서 보급을 맡은 부대가 길을 뚫으면서 뒤따라왔는데 7월 28일에 길을 만들던 공병대가 일본군의 기습을 당해 3명이 전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미군을 공격한 일본군이 13년대의 일부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7월 28일이) 되자 148년대는 문다 비행장 근처 비빌로힐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148년대 후방 보급부대에 일본군 13년대가 또 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날 공격 이후 미군은 북쪽 깊은 곳에 일본군 부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48년대에 전진을 멈추고 후방 보급로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48년대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척후병을 보내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뉴조지아 작전 시리즈에서 약간 소개가 늦긴 했는데 당시 미군 37사단장은 로버트 바이틀러 소장이었습니다. 37사단장과 148년대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7월 29일 바이틀러 사단장은 참모진 회의를 통해 148년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55분 148년대는 퇴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37사단장은 148년대에게 후방에서 싸우는 161년대와 연락선을 확보할 것을 명령했고 이날 148년대 병력은 도처에서 일본군과 계속 교전을 치렀습니다. 이때 미군은 전사한 일본군의 시신에서 이 부대가 13년대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전에 13년대가 미군 최후방 자나나를 습격했을 때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물건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일본 13년대의 활동에 관한 일본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매우 적고 일본 공식 자료에서도 미군 자료를 번역해서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7사단장은 148년대에 최대한 빨리 후퇴해서 161년대와 컨택하라고 계속 재촉했지만 곳곳에 일본군을 상대하면서 안전하게 퇴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48년대는 다른 미군 부대가 남쪽 고지대를 전부 점령한 8월 1일에나 되어서야 원래 전선으로 돌아와서 161년대와 접촉하고 일단 후방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148년대는 이렇게 깊숙이 침투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별 성과 없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43명이 전사하고 147명이 부상을 당하는 만만치 않은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본군 13년대도 보급이 잘 되었던 것도 아니고 미군만큼 이 전투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여서 더 이상의 전과는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뉴조지아의 일본군 수비부대 남동 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몇 차례 해전까지 치르면서 일본군이 증원 병력을 뉴조지아로 실어 날랐지만 일본군이 파악한 미군의 규모를 볼 때 끝까지 문다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사키 소장은 미군 공격 이틀째인 7월 26일 오후 라바울의 일본군 지휘부에 전문을 보내는데 이 전문에서 일부 대목을 살펴보면 미군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수비대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장비와 편제를 가지고 손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종래의 작전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수가 좋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라바울에서는 연합함대 참모의 말을 빌어 9월 초에 연합함대가 또 한 번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때까지 문다와 콜롬방가라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문다 일본군은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7월 30일 미군과 최후의 일대 결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사키 지대장도 이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13년대로부터 문다로 무전이 도착하는데 현재 미군에 대한 공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의 공격은 중단하고 후방에서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일본군의 최후 공격 계획은 229연대와 13년대 두 부대의 동시 공격이 꼭 필요했으나 13년대에서 온 무전으로 이 같은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총 공격을 못한다면 좀 더 수비가 쉬운 지역에 진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아직 고지대에서 싸우고 있던 229연대 병사들을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남쪽의 렌도바에서 계속 포격을 받고 있는 문다 남쪽 해안의 방어는 포기하고 그 위쪽 고지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문다 활주로와 근처 지형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활주로 왼쪽의 고지가 일본군이 폭탄산이라고 불렀던 코켄골로 힐입니다. 그리고 정글지대와 연결되어 있는 고지가 조금 전 나온 비빌로 힐입니다. 일본군은 이 고지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방어선을 만들면서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사사키 지대장은 13년대에 콜롬방가라로 퇴각해 그곳을 수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군의 총공세 이후 8월 1일까지의 일본군 13년대 및 전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새 방어선을 꾸리고 문다 비행장에 대한 최후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미군은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문다 본진을 향한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군은 바로 8월 1일부터 문다 비행장을 향한 마지막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일본군이 방어선을 만들고 있는 대략 이 지역까지 미군은 쾌속으로 전진했습니다. 미군의 진격과 공격은 매우 신속해서 일본군이 방어 준비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미군은 엄청난 야포 사격으로 일본군 진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포격으로 일본군은 많은 고위 장교 및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비행장 앞에 코켄골로 힐에서는 지휘부가 위치한 터널에 폭탄이 명중해 터널이 무너졌고 지휘관 이하 60여 명이 갇혀있다가 다음날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8월 3일이 저물 때까지 미군은 각 연대가 이 정도 위치까지 전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상륙해서 계속 싸운 172연대는 이때 예비병력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라바울에서 남동지대로 전문이 도착했는데 뉴조지아에서 수비해야 되는 지역 결정을 남동지대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키 지대장은 이 전문을 문다기지 수비 임무의 해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사사키 지대장은 자기 맘대로 행동했다가 후환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라바울에 답신을 보내 뉴조지아에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을 확실히 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북쪽의 콜롬방가라 섬에서 육사단 23년대 3대대가 문다 지원을 위해 오기도 했고 전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콜롬방가라로 보내기로 했던 13년대를 뉴조지아에 머무르게 했다가 다시 콜롬방가라로 보내는 등 지휘부의 전황 파악 능력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8월 5일에 일본군 지휘부의 통제 아래 있던 일본군 병력은 13년대를 제외하고 229연대와 지원 병력으로 온 2개 대대 및 방공대를 합쳐 1,5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해군에서 해병대 격인 특별육전대 병력도 뉴조지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병력 규모는 3,000명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다 인근 지역에서 계속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해군 특별육전대 병력이 지상전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일본군은 문다 본진으로 밀고 들어오는 미군의 전력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8월 5일 아침 문다 본진의 방어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퇴각한 곳은 문다와 아직 일본군이 장악한 바이로코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쿠레 진수부 제6특별육전대에 농장이 있었다고 하고
문다에서 퇴각하는 일본군은 이 농장 약 2km 동쪽 고지를 피난처로 찾았습니다. 일본군은 이곳에서 다시 곧 올라올 미군을 기다리면서 방어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미 일본 주력 부대가 떠난 문다 비행장과 인근 지역에 미군이 8월 5일 오후에 진입했습니다. 미군은 마지막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문다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뉴조지아 지역 미군을 총지휘하는 제14군단장 그리스월드 소장은 남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인 홀지 제독에게 전문을 보내 아군이 문다에서 일본군을 몰아냈으며 홀지 제독에게 문다를 유일한 소유자로서 프리젠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월드의 단어 선택을 보면 사령관에게 점령지를 바친다, 유일한 소유자, 뭐 이런 말을 해서 미군이 마치 미국이 아니라 홀지 제독을 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마 원어민이 영어를 쓸 때 부적절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군이 문다를 점령함으로써 뉴조지아 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비빌로 힐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해병대 M3 경전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7월 2일에 미군이 문다 동쪽 자나나에 상륙해서 8월 5일 문다 점령으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미군은 4,994명의 사상자를 내므로써 문다 점령의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4,683명이 전사했다고 하고 추가로 많은 수의 부상자도 냈습니다. 미군은 이제 뉴조지아 섬을 장악함으로써 과달카날에서 약 320km 떨어진 곳에 중요한 전진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일본군의 더 큰 근거지인 부겐빌 남단에서 문다까지의 거리가 문다에서 과달카날까지의 거리보다 약 40여 킬로미터 더 짧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언급되었던 문다 비행장도 미군이 장악한 것인데요. 미군은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이 거의 완성한 활주로를 빼앗아 핸더슨 비행장으로 썼고, 이제 일본군이 애써 만들어 놓은 문다 비행장도 접수해 솔로몬 제도에서의 항공력 투사에 매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1943년 9월에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문다 활주로 근처에 파괴되어 있는 제로 전투기입니다. 당시 문다 비행장은 미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개점 휴업 상태였고 활주로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해군 공병대인 시비즈가 바로 활주로 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이틀 뒤인 8월 7일 활주로가 비상 착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로버트 오웬스 소령의 커세어 전투기가 처음 문다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계속 공사를 거쳐 미군 항공대가 문다 비행장을 계속 사용했고, 이 사진은 1944년에 문다 비행장에 있는 미군 어벤져 뇌격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다 전투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커버한 내용 이외에 뉴조지아 전역과 관련된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